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고백의 박동규입니다. 우리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정말로 100만 권의 소설이 팔려진 역사가 정말 1981년도에 발간된 인간시장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100만 부의 소설이 팔렸다는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참 획기적인 역사적인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이 소설이 왜 팔렸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평론도 나오고 그 비판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작가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뜻을 읽어내고 그 감각을 찾아낸 그런 소설을 쓸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이 밀리언셀러를 만들어낸 김홍신 소설가를 모시고 우리가 그 특별한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고구려부터 발해의 멸망까지 파란만장했던 우리 역사를 되살려낸 불후의 역사소설 대발해. 작가인 김홍신은 잃어버린 우리 역사 발해를 되찾겠다는 신념 하나로 무려 8년여에 걸친 구상집필 끝에 대발해를 탄생시켰다. 대발해는 김홍신의 정신적 스승인 법륜 스님의 깨우침으로 중국의 동북궁정에 맞서 고구려 발해 유적지를 직접 밟으며 철저한 고증 끝에 얻어낸 작품이다. 김홍신은 이 작품을 위해 3년간 두문불출하며 심혈을 기울여 200자 원거지 12,000여 장에 달하는 분량을 집필했다. 대발해 이전 인간시장으로 더 잘 알려진 김홍신. 삼엄했던 군사 정권 시절 한국 사회 모순을 꼬집어내 풍자한 장편소설 인간시장은 1981년 출간되자마자 날개에 돋친 듯 팔리며 한국 최초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이후 소설 인간시장은 영화와 드라마로도 제작돼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1996년 정계에 뛰어들어 제15,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김홍신. 그는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소신으로 8년 연속 의정활동 1위 의원에 오르기도 했다. 2004년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꺼지지 않는 창작 열정으로 시집 한잎의 사랑을 펴냈는데 작가 인생 30년, 비뚤어진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사명의식으로 주옥같은 작품을 탄생시킨 작가 김홍신의 집필활동과 미처 말하지 못했던 가슴속 이야기를 휴먼 토크 내 마음의 고백에서 들어본다. 소설가이자 정치인에다가 요새는 이제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홍신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참 오래간만에 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장편 소설 그 대발해 그거 쓰시느라고 건강 많이 상했다고 얘기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책상에 앉았고 하루에 20매 이상 꼭 쓰고 3년 동안 두문불출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햇빛 안 먹고 물을 적게 마시니까 요로결석이 오고 그다음에 햇빛 알러지, 수면장애, 그다음에 제가 컴퓨터를 못 하니까 그 만년필로 썼는데도 오른손과 어깨 마비가 와서 다른 건 다 치료가 됐는데 아직 이 마비 증세는 치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그 김홍신 작가가 그 창작력이 정말 대단한데 총 몇 권의 책을 만들어내셨어요? 예, 헤아려 보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123권째 저 책입니다. 그 요번에 이 인생 사용 설명서 이 제목이 아주 특이한데 네. 이 책이 어떻게 해서 이 책은 어떤 겁니까? 그래?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건 사용 설명서대로 쓰면 오래 쓰고 고장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인생 사용 설명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설마 거기에 울고 불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행하고 슬프고 아프고 그렇게 살라고 써 있지 않고 웃고 즐기고 재밌고 건강하고 그리고 남에게 보탬이 되고 세상에 좀 무엇인가 살았다라는 느낌을 받게 살라 아마 이렇게 쓰여 있을 텐데 그래. 저부터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자는 의미를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요. 네. 뭐 오늘 저기 전화기에 메시지 하나 왔다며요. 예. 어떤 분이 네. 참 아름다운 분인데 피아니스트. 네. 그 버스에서 내리다가 문틈에 옷이 걸려서 그 아름다운 여성이 이렇게 네. 길바닥에 너무 오래 끌려가서 손가락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많이 버렸고요. 그런데 얼굴은 좀 고칠 수가 있는데 손가락이 없어졌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고통을 안고 살았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런데 제 책을 읽고 예. 인생사용 설명서를 읽고 하룻밤에 고민을 하다가 내 손가락을 다 없어지게 한 바로 그 버스 운전기사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전화를 했어요.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용서했더니 마음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용서하는 순간 천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없는 거는 인생에서 아무 문제가 아닌데 결국 그분은 그걸 통해서 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쁩니다. 그래. 네. 자, 작가로서 글 써서 독자가 이런 정말 천사가 되는 기쁨을 가지는 그런 감동을 이렇게 알려왔을 때 정말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너무 좋으시죠? 예, 행복합니다. 그래요. 자, 화면에도 잠시 소개되었지만 그 대발해 이것이 아주 대작인데 우리가 이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었습니까? 중국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고 황하 문명을 통해서 중국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황하 문명은 위대하고 요하 문명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의 문명은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볼품이 없다 그랬는데 한자도 중국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자의 원형은 갑골문자고 갑골문자의 원형은 골강문자입니다. 근데 이 골강문자가 요하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주장하는 복희씨와 창힐이 한자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 환웅천왕의 6대 손이고 치우천왕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은 자기들 역사, 문화, 문명이 뒤집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말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의 역사를 중국의 할아버지 역사로 바꿔놨으니까 이건 되찾아와야만 합니다. 그래. 그래서 그 하나의 상징으로 발해 때 얼마나 우리 민족이 위대했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중국, 일본, 신라, 거란 이런 역사에서 찾아서 소설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홍신 교수 요새 이제 대발해로 오기 전에 인간 시장에서부터 이 변모되어 오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사 정권 시절인 1981년
사회 비판을 담은 김홍신의 소설 인간시장이 출간되었다. 소설이 날개 돋친 듯 팔리자 김홍신 가족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압력은 나날이 더해갔는데 엄마, 또 전화 왔어. 여보세요? 그 김홍신의 집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애들 단속 잘하는 게 좋을 것이오. 뭐라고요? 김홍신에게 애들이 무사하길 바란다면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전하시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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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걸려오는 협박 전화였지만 아이들이 위험해지는 건 참을 수 없었던 김홍신의 아내. 마음이 다급해졌다. 여보, 나왔어. 여보. 심한 천식을 앓고 있어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 아내. 아내가 사라졌다. 장모님이세요? 혹시 집사람 거기 갔나요? 예, 안 왔다고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갈 만한 곳은 모두 연락해 보았지만 아내의 소식은 알 수 없었다. 아니, 몸도 아픈 사람이 애들까지 데리고 어딜 간 거야? 매일같이 걸려오는 협박 전화에 몸을 떨던 아내였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무 일도 없어야 해. 꼭. 아내와 아이들을 찾지 못해 절망에 휩싸인 김홍신. 그때였다. 여보세요? 당신이야. 시댁으로 피신해 있다는 아내였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애들은 같이 있고. 어쨌든 무사하니 다행이야. 몸도 약한 사람에게 항상 마음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 김홍신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10년) 넘게 투병 생활을 해온 아내. 병세는 더욱 악화됐고 산소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평소 남편이 정치를 하는 것을 내키지 않아 했던 아내에게 17대 총선 출마 고민을 어떻게 털어놓아야 할지 김홍신은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여보, 주위에서 자꾸 총선 출마를 권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고마워, 여보. 눈빛으로 남편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 아내. 힘을 얻은 김홍신은 17대 총선 출마를 결정했다. 그런데 한 달여 후 아내는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내가 떠난 후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고배를 마신 김홍신. 항상 곁에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아내의 빈자리가 더욱더 크게만 느껴졌다. 소설 그 인간 시장에서 출발해서 그 쭉 이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아내가 이제 세상 떠나기까지의 짧은 이야기지만 그 속에 김홍신 작가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보이는 듯합니다. 예. 그 처음 그
인간시장으로 유명해지자 또 어디서 그 소리가 많이 들려왔나 보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예.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들은 얘기이긴 하지만은 이제 구속을 시키면 슈퍼스타가 된다. 그러니까 그냥 둬야는 되겠는데 그 인간시장은 권부의 핵심, 그러니까 청와대부터 군부, 언론사, 재벌, 그 다음에 검찰, 경찰, 사법부, 뭐 이제 힘이 있는 기관이나 그 사람들은 정말로 매섭게 이렇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적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집에 협박 전화가 늘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전화를 내려놓기도 해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배짱이 생기느냐면 내려놓으면 지는 것이다. 받자. 그래. 받아서 당당하게 대응을 하자. 그래요. 이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처음에는 못 견뎌하더니 나중에는 아이들마저 이렇게 전화를 받습니다. 밥 먹을 때 받고 그쪽에서 뭐라 그러면 예 하고 놓고 밥을 한 숟갈 먹고 또 들고서 뭐라고 그러셨죠? 그래 또 놓고 또 밥 먹고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는데 모든 협박은 다 잘 참습니다. 여자에게 참아 못할 욕, 참아 못할 말까지 견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못 견디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유괴해서 죽이겠다. 이거는 엄마가 못 견디죠. 그래서 어느 때는 아이를 들고 이렇게 도망가서 숨고 이렇게 몸서리를 치고 이게 심장병을 앓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죄가 많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글을 쓰지 않고 사회의 그 부조리를 파헤치지 않으면 제가 굴복하는 것이다. 그래. 이것은 우리 가족이 또 제가 견디는 고통은 짊어지고 가야 할 제 몫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작가 정신이 바로 그런 살아있는 그런 의지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건데 실제로 정권이라든가 뭐 이게 이쪽 힘쓰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런 비판의 힘이라는 게 보통 사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머니가 그래. 아이들 유괴한다, 죽인다, 또 집안에 돌멩이가 날라오고 협박 전화, 편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걱정되니까 올라오십니다. 오셔가지고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어머니가 저를 어려서부터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진실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당당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굴복하지 말아라. 누구나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 부모는. 근데 저는 이제 가르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아무 말 않고 며느리한테 그래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니 네가 참고 살아라.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내가 가르쳤으니 네 승질대로 살아라. 그리고 후적후적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점은 돌아가셨지만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맙습니다. 그래요. 끝까지 말리지 않고 그래 네가 할 일이면 해라.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 어머니 피 속에 올바른 것에 대한 형안이 있으시고 그 핏줄의 한 가닥을 그 홍신 작가가 붙잡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선 의원을 하셨는데 네. 17대 출마할 때 그 우리 아내가 상당히 위독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그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예, 정말 쉽지 않았는데 정당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 종로 아무나 알 수가 없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면 가능하다. 그래갖고 40일을 남겨놓고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병원에 아내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고 산소호흡기를 입에다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 말도 못할 때고 사람이 가도 이렇게 불러도 눈조차 뜰 수가 없었는데 제가 찾아가서 아까 그 좀 드라마처럼 만들었지만은 제가 출마하라고 그러는데 할까 해도 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눈을 한번 떠본 적이 없는데 그때 눈을 살짝 떴다 감았어요. 살짝. 그래서 이걸 승낙한 거로 하자 하고 제가 그냥 그렇게 마음을 정한 것이지 승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조차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아내는 어떤 분이었어요? 젊어서부터 이렇게 몸이 유약했습니다. 그래요. 어려서 부터 아파가지고 그게 천식이 기관지 확장으로 가고 그게 또 번져서 이제 폐도 그다음에 몸이 약했구나. 위도 이게 전반적으로 약해서 비행기 같은 것을 잘 못 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그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숨을 못 쉬니까요. 그러니까 여행도 잘 못 하고 이렇게 병상에 오래 있으니까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사회생활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겨웠을까.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제 집이 이제 그 주택인데 새가 집에 이렇게 쌀래기 같은 걸 자주 던져주니까 새가 많이 옵니다. 그 새를 보면서 새가 되고 싶다 그래요. 그 뜻을 저는 알았죠. 왜? 새가 되면 자유자재로 어딘가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새라고 마음 놓고 세상을 활개짓하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셨겠어요. 예. 자, 얼마 전 큰아드님 뭐 장가 보내서 나한테 뭐 청첩장도 안 보내셨던데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지금 빈자리 아니겠어요? 네. 엄마 자리가 비었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 먼저 간 아내에게 뭐라고 한마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예. 먼저 떠났지만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있고 또 나도 있고 그 가족도 있고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아직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도 지워졌지만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남겨놓은 그 씨앗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하늘에서 남은 가족들 어쩌면 가족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홀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그리고 다음 생에 정말 태어날 수 있다면 건강해서 세상을 마음 놓고 걸어다니고 여행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여자로 다시 한번 꼭 태어나서 재밌게 웃으며 건강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아이고, 말하고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제 그 그리움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예, 그 몸부림을 칠 만큼 처절한 사랑 이야기 그런 소설을 쓰고 싶고, 그래. 그 다음에 제가 그 인도에 가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 그 대붓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인생을 어떤 인간적인 것을 한번 써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고대사, 잃어버렸던 고대사를 추적해보고 싶고, 정치 생활을 제가 한 8년을 했는데 그 정치권의 이야기를 은유, 풍자, 비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그러니까 겉절이가 아니고 잘 익은 김치처럼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잘 이제 그 하는 일들이 많긴 합니다만 네.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